완벽한 타인 아는 척. 네, 이번 시간은 작품에 나온 지식을 좀 더 깊게 하지만 재미있게 알려주는 아는 척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완벽한 타인에 나오는 내용을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처음은 전지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완벽한 타인 아는 척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아는 척 주제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타인에서 모든 사건의 발달은 바로 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핸드폰으로 오는 모든 알림들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게임을 하다가 이런 사단들이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비밀들이 있었고 이 비밀들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쌓이다가 이 사단들이 났다는 건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거짓말, 인간의 본성일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짓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약간 그 쓰레기 담당인 것 같은데 오늘이 끝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완벽한 타인을 보지도 않아놓고 본 척을 하시겠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쓰레기 한번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진짜 이 사람한테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속여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거짓말일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짓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그런 류의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진짜 크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짓말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저는 본성이고 그게 꼭 나쁜 걸까라는 생각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꼭 하얀 거짓말까지 아니더라도 약간 까만색 거짓말, 회색 거짓말까지만 돼도 까만 거짓말은 죄송해요. 안 된 네, 거 나름- 아니에요? 오늘 좀 안 되네. 제가 까만 지금- 거짓말은 안 될 것 같은데 까만 거짓말이 괜찮다.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그러신가 솔직했다. 봐요. 박수 쳐도 돼요. 거짓말이 조금 네, 필요했는데. 자, 다음 분은 어떻게? 저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와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안 하려고 하고 차라리 사실을 좀 덜 말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렇게 속인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홍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악의가 안 좋다는 건데, 네. 사람들 말 속에 숨은 악의가 안 좋다는 건데, 저는 표현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좀 악의를 배제하고자 저 스스로는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이제 홍 네. 회장님의 좀 스탠스에서 말을 네. 좀 해보자면, 저는 악의 없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직장 상사가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나 어때? 나 옷 새로 샀는데 이거 어때? 막 이랬어요. 거기서 진짜 별로예요. 그냥 갈아입으세요. 네. 이러는 것보다는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좀 더 서로에게 좀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패션 테러리스트를 계속 그렇게 너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 괜찮다고 말해줘서 그냥 차라리 사실을 말해줘서 좀 더 괜찮은 패션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라, 이런 식의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여기에도 조금 반대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 부분만 조금 바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뭐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남파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경우가 만약 닥치면 이제 어떤 부분만 고치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네. 반대로 네. 좋은 부분만 한 부분만 찝은다면 이거는 너무 좋아요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 방식도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거짓말 안 하는 거고요. 한 부분만 좋다고 하면 되니까 그 부분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요. 네, 여기서 홍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입을 더 열면 안 돼요. 저는 편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마의 편집. 제가 좀 좋아 보이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릴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리지? 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네, 오늘 아는 척은 아는 올라가는 걸로 하나만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집권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본척에도 있어. 본척도 날려야 돼. 맞네. 날려야 되네요 이번 주를. 네, 이번 주는 쉬어가는 걸로. 유채는 거짓말 어떻게 저 생각해요? 좀만 더 해도 될까요? 이야기. 네. 그래서 또 예를 하나 들면은 엄마의 밥 아니면 와이프의 밥에 대해서 지금 홍 회장님 표정이 네, 상당히 홍 회장님, 네. 불만이 많았어. 맞아요. 아니 내가 이걸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해야 된다.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저는 맛있다고 해요. 왜 저 그래요? 아빠의 밥. 아버지가 밥을 하면 맛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서 이제 남파고님 같은 경우는 네 파만 맛있어요, 햄만 맛있어요 이럴 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할 거냐면 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할 때 생략한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 네. 이거 어디서 사왔어? 라고 물어보든지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맛있어서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말만 안 한다 뿐이지 사람이 사실상 거짓말이죠. 맞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다를 바가 물어본 없죠. 거잖아요. 남파고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요리 누가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인가. 만들어줬는데 영어 거기다가 상박이다. 맛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디서 사왔어? 이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아니, 맛있단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약간 쓰레기다. 그렇네요. 양극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저런 가식적인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건 그럼 안 나는 자르시겠죠? 맛없는 건 맛없다고 얘기를 하겠다. 실제로 안 하진 않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그렇죠. 왜냐면 맛없다고. 우리 엄마가 하는 밥은 언제나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잘못 말하면 안 돼. 여기 회색 지대에 계신 분들이 모두 까기 인형으로 지금 네. 빙의를 아, 하셔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봅시다. 전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름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지. 전지님 어떻게 전지님은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뭘 어떻게 생각해?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근데 저는 거짓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넓게 보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리는 예의들이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짓말을 다 나쁘다고 하면 예의를 차릴 수 없는 거죠. 앞서 이제 배지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의를 차리는 거, 우리가 서로의 상호간의 그런 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예의들이 사실은 내 의지와 반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의도나 이런 거에서 참작될 수 있다. 그쵸, 그쵸. 음.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팍 가는데 이게 무슨 왜냐면 양극단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나와서. 아니 내가 정상이지. 네. 정상은 없죠 여기. 아니 왜? 어이가 없네. 예. 흑백 회색이 있을 뿐 정상은 없죠. 그럼 이제 유채님은 그렇죠. 저희 더 얘기할 게 나왔나요?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하실 말 딱히 없어지면 이제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는 제외하고. 그치 네. 그치. 한 분은 까만 거짓말도 괜찮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였어요? 제가 당연하죠. 이 거짓말이 인간만의 특성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본능적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해요. 이 속임수를 이용해서 먹잇감을 제압하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홍 회장님이 굉장한 현타를 겪고 계시는데 한숨을 푹 쉬고 계십니다. 어떠겠어. 본인의 자기 반성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거짓말로 넘어가자면 인간의 거짓말이 다른 생명체의 거짓말보다 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거짓말이 복잡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억 능력이랑 학습 능력이 늘어나면서 거짓 행동도 함께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들을 잘 쓰는 개체는 먹이를 쉽게 얻고 번식도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리스크가 큰 거죠. 무리해서 쫓겨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종이 된 거죠. 심지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거짓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에는 어떤 미세한 시그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진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의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호흡이나 땀, 시선, 표정, 목소리의 떨림 같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제가 있는데 아까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거짓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소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쵸? 거짓말들을 좀 쉽게 탐지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짓말 전문가라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범죄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거짓말 시그널, 앞에 말씀드렸던 그 거짓말 시그널도 이 분들에 의한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972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제난이 7명의 동료와 함께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자신의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가짜 환자들에게 정신분열증이랑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평균 19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 경험을 했잖아요. 나는 정상인데 거짓 증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들키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젠한이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제정신으로 지내기라는 굉장한 이름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 측은 굉장히 발끈을 했죠.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제가 변호사가 되면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끈한 병원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가짜 환자를 나한테 보내면 우리가 모두 가려내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가짜 환자 41명을 찾아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제난이 병원에 가짜 환자를 한 명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최고 반전인데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진짜 환자를 가짜라고 판단을 한 거죠. 병원 문 닫았겠는데요, 이 정도. 그냥 그 병원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정신의학자들도 뭐가 이게 정신병인지 이 사람이 진짜로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는 그 법 뇌과학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정신병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단순히 내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거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내가 심신미약이다, 내가 책임 능력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한 가지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뇌종양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뇌종양이 있었던 사람이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어떤 뇌의 특정 부위가 너무 과하게 자극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와서 사람을 죽였다. 이 문제가 법정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당연히 모든 사람의 모든 거짓말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짚어내기 위한 기술들은 조금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전공 심리학이다 보니까 인지심리학 쪽에서 뇌 스캐닝을 하는 게 있어요. 이미징 그 연구라고 하는데 fMRI라고 그냥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말이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시그널이랑 그냥 말을 할 때 나오는 시그널이 조금씩 다르게 잡힌다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조금씩 있어서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씌워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없고 한 번 돌리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니까 얼마 들어요? 30분에 5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그거를 하나씩 쓸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라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는 어려운데 밝혀내려면은 어떻게 아예 못 밝혀낸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조금 우리가 짚어볼 만한 게 이제 그러면 기계를 통해서 오, 를 좋아요.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지 않냐라는 네.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런 장면 많이 보죠.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서 이 사람들한테 반응을 살피고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 네. 강한 전류가 이렇게 찌직 반응이 네. 오면서 그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래서 웃음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는데, 이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기계라고 해서 만능은 또 아니에요. 그 거짓말 탐지기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게 폴리그래프라는 기계인데, 이 장치가 거짓말 자체를 탐지한다기보단 뭐 아까 남파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징후를 탐지를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할 때 죄책감이나 거짓말 들킬까봐 일어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는 거나 아니면 뭐 손바닥에 땀이 난다거나 동공이 커진다거나 이런 징후들을 포착을 하는 건데, 폴리그래프는 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피부 반응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기 기만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리면 이 자율신경계마저 속여버리고 결국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탐지해줄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외에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감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짓말을 탐지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법정 증거물의 효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학설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성 말고,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논거 말고도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면 몸에다가 뭐 장치도 붙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격권 침해다, 이 사람의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처음으로 썼던 사건이 백화양조라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 처리해 주세요. 어떤 특정 회사의 아들이 어떤 여자를 너무 의심을 하니까 여자가 자기가 너무 결백한 걸 밝히려다가 화가 나서 실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신을 한 걸 정화조에다 넣고 그 사람이 결국 그래서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그 주범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너무 부정확하다. 아까 이제 전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를 들어서 부정확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속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판결들이 반복돼 왔어요. 이윤상 군 유괴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윤상 군이라는 사람을 유괴를 해가지고 그걸 납치해서 결국 죽게까지 이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했지만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사람이 이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말고 좀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자의 육감이다, 식스센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면 여자들은 금방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건 꼭 여자의 육감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이 좀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그런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것 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뭐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카페에서 같이 놓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보고 싶어서 봤는데 뭐 약간 뭐 다른 여자한테 온 문자가 있었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존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연구 결과상으로 여자가 여자한테 육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성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미세한 징후들을 잘 포착하는 거는 사실인데 좀 공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진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있는데 거짓말에 공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찾아내는 그런 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좀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미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기혼 여성보다 거짓말을 잘 알아차린다고 해요. 오, 신기하네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 남자친구가 없는 그 여성보다 거짓말을 잘 못 찾아내는 거죠. 어떤 거냐면 2004년에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애인이 없는 여성은 애인이 있는 여성보다 거짓말을 훨씬 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인이 있는 여성은 거짓말 탐지기를 작동시킬 이유가 현저히 적어요. 그 애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것보다는 그냥 거짓말을 묵인하는 거를 택하는 거죠. 근데 애인이 없는 여성은 새로 접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인이 없는 여성이 애인이 있는 여성보다 거짓말에 더 민감하게 되고 더 잘 포착한다고는 합니다. 저는 한국애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최근에 한번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들킬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를 봤어요. 남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정보를 더 많이 붙여요. 예, 어디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고 누구랑 만났고 이런 거를 정보를 더 세밀하게 말해가지고 이야기를 촘촘하게 짜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들은 정보를 생략을 해요. 없애서 추격을 해서 오늘 어디 갔었어? 이렇게만 딱 하면은 가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만 딱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킬 가능성, 거짓말의 형태만 가지고 들킬 가능성을 봤을 때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모순의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이 거짓말들이 담겨있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 속에 모든 걸 넣고 다니죠. 거의 우리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 핸드폰이 생각보다 우리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안 할 수가 또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어제 하루 동안의 내 핸드폰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전형적인 아싸기 때문에 100만 원이 훨씬 필요합니다. 저도요.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좀 인싸들한테 물어봐야. 아니 이름부터 집구석 주댕이들인데 집구석에 있는 주댕이들한테 물어봐야 뭘 알겠어.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변경해서 물어볼게요. 좋아요. 나는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있다, 없다? 어떤 잠금 장치요? 핸드폰. 화면? 응. 네, 있어요 전. 저도 있어요. 저도 시작할 땐 다 있는데 있어요. 저 진짜? 카톡엔 없어요. 난 없어. 난 난 아무것도 없어. 여기 진짜 완벽한. 진정한 나는 하면은 바로 떠요? 바로. 오, 그러네요. 여기 작중에서 세경만 혼자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아. 결백한 인물이었어. 근데 난 최고의 피해자니까. 들킬 것도 없긴 하지만 가장 큰 건 귀찮은 게 제일 큰데 매번 항상 전지님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귀찮음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폰 바꾸기 전까지는 잠금 장치가 없었는데요. 이게 지문 인식이 되니까 전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손가락만 올려놓으면 해제가 되는 정도가 되니까 그냥 걸어놨어요. 저는 그게 손에 원래 제가 다한증이 있거든요. 다한증 있는 사람은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지문 인식하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안 하는데 그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29명을 대상으로 영화 완벽한 타인처럼 휴대전화 사생활을 공개한다면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 응답자의 60%가 휴대전화 공개 게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결과는 60%의 응답자가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밝혔는데 동시에 전체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상대방 핸드폰을 염탐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모두에게 있는데 너의 비밀은 내가 알고 싶은 거죠.
모든 진짜 사람이 내로남불이네요. 그쵸. 역시 인간은 재밌어. 제가 쓰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마틴 루터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제가 누굴 보고 있을까요? 저도 뭐 한 700개 필요한 건가요? 완벽한 타인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된 원인은 사실은 핸드폰이라기보단 그동안 서로에게 감춰두었던 그런 비밀들이 쌓이고 쌓여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저의 아는 척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님의 거짓말 아는 척은 이까지 듣고요. 다음은 제가 준비한 아는 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